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잘 들리세요? 오케이. 네, 저는 성신여대 AI 융합학부에서 이제 있는 이준세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많은 다른 학과 교수님들께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좋은 강의를 해 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채팅창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채팅창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들어보셨나요? 그 들어보셨다 안 들어보셨다 그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좀 들어보셨을까요? 그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나이일 때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어 지금 여기 1 차, 2 차, 3 차, 4 차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소위 1 차, 2 차, 소위 이제 1700 년대에서 1800 년대에 있었던 이러한 내용들이 저에겐 이제 '산업혁명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1 차 산업혁명, 뭐 이제 기계화, 뭐 증기, 뭐 이건 직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 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뭐 자동차 자동 생산이라든지 어셈블리 라인, 뭐 전기, 에너지, 그리고 이제 1900 년, 1969년 이제 20 세기에 들어와서 뭐 각종 다양한 뭐 디지털 혁명이라고도 불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제3의 물결이라고도 불리는 3차 산업혁명, 소위 자동화, 컴퓨터, 뭐 전기 전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되어는 있는데, 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어 1 차, 2 차, 3 차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약간 미래지향적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은 이거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21 세기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기술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정의를 짓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어 기술 발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 4차 산업혁명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IoT,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최신 모든 기술들이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각국에서 주장을 하는, 그리고 뭐 국가가 됐던 기관이 됐던 각 단체가 됐던 주장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이런 모델이 4차 산업혁명의 모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 독일에서는 이게 2010 년대에 있었던 일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이라는 이름 하에 이제 제조업, 사실은 이 제조업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인더스트리 4.0 이라는 것을 이제 그 메르켈 총리가 이제 뭐 다보스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15 년에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인더스트리 4.0 이라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좀 알리기 시작을 했죠. 자, 인더스트리 4.0을 좀 자세히 보면은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간의 개입 없이, 자 여기서는 인간의 개입 없이 제조 산업을 완전히, 여기 전산화라고 되어 있지만 자동화하려는 게 계획이다. 어떻게 보면 뭔가 뭐든지 모든 제조 산업을 자동화시키려는 목표가 독일이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뭐 현실 산업 생산 세계와 온라인 세계를 융합을 하겠다. 사물 인터넷, 이건 IoT, 그리고 인공지능 결합해서 전통적인 제조업에 융합을 하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생산성을 향상. 뭐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내비쳤어요. IoT 기반 자동화된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다품종, 소량 복합 생산이 가능하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균이라는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뭔가 어, 그 이 소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뭔가 자신들에게 커스터마이즈된 뭔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공장이라는 개념을 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예가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인데, 이 다음 페이지에 그 스피드 팩토리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을 혹시 영상 잘 보셨나요? 어, 이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이 뭐 일단 어떻게 보면은 독일이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이 그들이 제시하는 모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결국엔 이거죠.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은 아디다스에서 이제 신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뭔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량 생산된 것을 이제 소비자들이 와서 구매를 하고 자신이 맞는 모델을 이제 구매를 하고 그런 건데, 처음에 아디다스가 이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을 런칭할 때 어떤 생각으로 이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을 만들었었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마다 발 모양도 다르고 각각이 선호하는 이런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주문을 받아서 자체 제작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힘들죠. 신발을 만드는 여러분들 신발을 이제 뭐 맞춰서 신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미 있는 기성 제품을 사보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발 같은, 특히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화를 많이 하는 이런 회사인데, 아무래도 그 각자에 맞게 커스터마이즈가 돼 있으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부터 이 스피드 팩토리라는 것이 나왔어요. 아주 그 아까 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뭔가 그 주문이 들어가면은 뭐 3D 프린팅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기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소비자가 원하는 어떤 그만의 그 소비자 한 명만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뭐 원래 뭐 한 2-3주 걸리겠죠. 제품을 하나 주문해서 만드는데. 근데 한 뭐 4-5 시간 만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인데, 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어 스피드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실패한 비즈니스 모델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하나의 예로서 이제 남아 있는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어떤 기술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자, 4차 산업혁명 주요 요소 기술이 사실은 아마 찾아보시면은
이 웹사이트, 저 웹사이트, 뭐 다른 웹사이트마다 조금씩 범주가 좀 다르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6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이 파인애플처럼 생긴 이거는 사실 3D 프린팅 기법이라는 건데, 지금 이 안에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이런 뭐 미술 제품이 되든 실용적인 어떤 제품이 되든 그런 만들어 주는 3D 프린팅 기법. 그리고 당연히 로봇. 아마 요즘에 뭐 식당 같은 데 가 보시면은 로봇이 이제 서빙하고 뭐 커피 같은 거 배달해 주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로봇 공학이라든지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통계적인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를 추출을 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데 적용을 하는 빅데이터라든지, Io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이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TV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냉장고, 자동차 모든 제품에 기존에는 어떤 뭐 스마트하게 이런저런 연결을 하는 방법이 없었지만, 뭐 핸드폰으로 뭐 TV를 제어한다든지, 핸드폰으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자동차를 제어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이런 IoT 기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 제공을 할 수 있다. 자, AI, 인공지능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산업화 방향으로 조금 더 진보된 서비스라든지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이다. 5G 아마 여러분들의 이제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아마 뭐 LTE라든지 5G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5G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2G부터 경험을 했는데, 이 5G가 뭐냐면 그거예요. 2G, 3G, 4G, 5G로 나가면서 점점 어 스피드가 어느 정도 빨라야 된다. 뭐 레이턴시라는 단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딜레이가 뭐 어느 이하로 돼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스펙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하는데,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이제 2G는 뭐 문자 정도, 3G는 간단한 인터넷, 4G LTE 같은 경우에는 어 유튜브 동영상, 5G는 사실은 이거는 처음 런칭 됐을 때는 뭐 아마 뭐 VR, AR 뭐 더 나은 속도의 서비스 이런 거를 지금 얘기는 됐었는데, 뭐 아직 눈에 띄는 어플리케이션은 없지만 그래도 LTE 대비 정말 많은 수준의 아주 빠른 속도의 서비스, 뭐 속도라든지 뭐 낮은 레이턴시 이런 거를 제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그 기술들이 융복합되어서 이제 향후에 우리 삶이 좀 더 편해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요소 기술로는 뭐 3D 프린팅, 로봇 공학, 빅데이터, IoT, AI, 5G와 같은 것들이 뭐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많은 기술들이, 이런 기술도 있지 않나요? 이런 기술들이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인 컨셉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그 학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음 생각하는 주요 요소 기술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거론이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만 제가 여기에 담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 중에서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기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이거를 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자, 사물 인터넷, 그 인터넷 오브 싱즈, IoT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물 인터넷이 도대체 뭐길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입니까? 자,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통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과 사람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게 명확한 통신 프로토콜에서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떤 프레임워크에서 나왔냐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기계, 물체, 전자제품, 심지어 동물 등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스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치로 연결하여 뭔가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시스템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에요. 뭐 되게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많아요. 사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이제 기술을 얻을 수가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물 인터넷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어 냉장고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을 잘 저장을 하고 잘 보관을 하려면은 온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온도 센서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달아 놓고 만약에 온도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이 상할 수도 있고 뭐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을 때 이 센서로부터 우리에게 뭔가 정보를 전달해 주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 IoT의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좀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뭔가 뭐 시동을 미리 건다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뭐 그런 걸 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뭔가 어떤 사물에 다양한 센서와 다양한 통신 모듈 같은 걸 붙인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든 사물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 융합을 통해 인간에게 지식 및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게 Io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IoT라는 게 조금 사실은 아까 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6가지 개념이 전부 다 하나하나가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드리는 건 조금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이런 IoT라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미 많은 곳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쉽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음. 자,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사람 지능 수준의 지적 능력을 기계가 됐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구현하는 기술을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제 영화가, 제가 아마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처음 접한 영화는 처음 접한 인공지능의 개념은 영화에서 봤었던 로봇들이 다양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 수준으로 뭔가 동작을 하고 이런 게 제가 경험했던 첫 인공지능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경험하거나 처음 생각하는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컨셉의 인공지능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잘 되게 된 배경 같은 경우에는 병렬 프로세스와 GPU에 의한 고성능 컴퓨터 발전, 데이터 생성, 활용이 가능하면서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거나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를 우리가 드디어 실현시킬 수 있다거나, 그럼을 통해서 이제 뭔가 다양한 종류의 인공지능 기술이 최근에 각광받기 시작했죠. 이미 많이 여기저기 녹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뭔가 사람 지능 수준의 뭔가 어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술을 구현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인데, 아마 머신러닝이란 단어, 딥러닝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의 한 분야가 딥러닝인데, 이게 뭔지 사실은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기계를 학습시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중에 어떤 사람 인공 신경망 같은 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모델링하는 게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방금 전에 있었던 IoT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독립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이제 지능형 IoT라는 게 있어요. 이 지능형 IoT라는 거는 이제 이 IoT 서비스에다가 뭔가 이제 IoT 서비스라는 건 사실 다양한 센서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어,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잘 처리를 해줌으로써 뭔가 사람들이 더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패턴을 분석해 가지고 우리에게 서비스를 구현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지능형 IoT인데 어찌 됐건 IoT와 인공지능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다. 각각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되게 재밌는 분야예요. 사실은 이제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뭐 많은 아마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제가 처음 느꼈던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게 진짜 사람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진짜 모든 게 데이터 처리만을 통해서 진짜 사고 나지 않고 운전자를 어떻게 보면 이제 승객의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 승객을 원하는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게 자율주행 자동차일까? 뭐 그것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한 범위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운전자 제어 없이 스스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자동차.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해지려면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인가? 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인식을 해야겠죠. 자동차 자체가. 통신. 자, 원하는 어떤 정보를 주변으로부터 받아야겠죠. 센서 기술.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센서가 있어야 이렇게 데이터를 얻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는 어, 하나의 그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유의미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지만 인공지능, 통신, 센서 기술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융복합된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밑에 뭐 이제 규제 개선, 법규 신설 등 다양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기술 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율주행 단계는 이제 아까 전에 완전히 자동화된 아주 모든 걸 다 기계한테 맡겨놓는 것부터 일부 상황에서만, 일부 상황, 뭐 되게 안전한 상황에서, 알아서 자동차가 컨트롤이 되는,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다양한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가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주로 주목할 만한 분야가 뭐가 있을까? 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화물차를 비롯한 운송이라든지 미래 물류 산업, 이게 아주 이 분야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분야와 아주 연결이 돼 있는데 어찌 됐건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 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각각의 이 그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채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호가 나가는 방향, 신호를 받는 방향, 이런 5G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수집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센서,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 자동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해주는 그런 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어, 하나하나만 가지고 뭔가 구분을 해서 완전히 이제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뭔가 융복합적인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원하는 서비스로 가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드론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제는 조금 보셨을 거예요. 이 드론을 단순하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점에서 이렇게 띄워 놓고 저도 이 드론을 사용을 해서 이거저걸 해 봤는데 뭐 무선 조종기로 이제 운전을 해 가지고 이 보시면 아시죠? 이 드론 여기저기 공중에 날려 가지고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드론인데
이 드론을 이용을 해서 뭐 이제 뭐 군사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이 그림에서처럼 물류를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론에다가 카메라 같은 거 장착해 가지고 방송용으로도 사용하고, 다양한 이제 좀 촬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영상을 촬영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을 해내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드론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가능하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환경 보호를 위해, 혹은 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감시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드론과 같은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도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아디다스 스마트 팩토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3D 스캐너 및 프린팅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게 어딜까요? 이 그림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예,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뭐 치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사실은 이 3D 스캐너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뭔가 어떤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충치라든지 이런 거를 찾는 게 아닐까. 아, 안경집이다. 안경집일 수 있겠네요. 예. 뭐 저는 사실 치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경집일 수도 있겠네요. 그 어찌됐건 간에 어떤 뭔가, 만약에 안경집이라면은 뭐 시력 같은 거를 검사를 해주는 거일 수 있고, 예를 들어 제가 원래 생각을 했던 치과라면은 뭐 충치 같은 걸 센싱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눈이 나빠가지고 시력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뭐 다양한 렌즈를 껴보면서 체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치과에서 이제 그 충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의사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 이빨을 보면서 이제 체크를 했어야 됐는데, 이런 기술이 진일보하면서 이런 어떤 센싱을 해주는 스캐너 안에서 이제 그런 거죠. 뭐 좀 더 효율적으로 아주 쉽게 눈의 시력을 잰다든지, 아니면 충치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3D 스캐너 같은 것도 있고, 이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이 3D 프린팅 기계를 이용해서 신발을 제조한 어, 예시 그림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제품을 단순히 2D에서 그림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뭔가 제작을 해내는, 3D 측면에서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뭔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3D 프린팅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3차원 물체를 제조한다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우리가 뭔가 어, 기대할 수 있는 분야, 이런 3D 스캐너 및 프린터 또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아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제 소견과, 그리고 간단한 이그젬플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을 예제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 하면은, 사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성신여대 AI 융합학부는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교육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학부의 목표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AI, 지능형 IoT를 위한 융합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서 2021년에 신설이 되었는데, 이 AI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공지능, 그리고 지능형 IoT는 물론 인공지능과 IoT가 융합이 되긴 했지만, 뭔가 이 IoT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랑 그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런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향후에 뭔가 좀더 약간 첨단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신설한 학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실용 이론과 최신 실무 방법론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물론 이제 학교라는 게 취업을 위한 그런 뭐 전문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아니면 이쪽 산업 방향의 사회에 기여도 하고 이래야 되지만 분명한 건 이 학생의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나가서 분명히 뭔가 조금 더 취업이라든지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게 분명히 어 학교이자 뭐 저희 교수자들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저희 AI 융합학부에서는 AI 전공 그리고 지능형 IoT 전공이라는 투 트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다양한 교육을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AI 전공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된 심화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교육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능형 IoT 전공에서는 이제 뭐 IoT 제품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어 천차만별이라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에 따라서 뭐 정말 뭐 말 그대로 엄청 뭐 대박 아이템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서비스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뭐 서비스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로토타이핑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학부의 목표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이라는 주제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상과 핵심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 학교에서 생각을 하는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되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나 뭔가 프로토타이핑 능력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뭔가 미리 만들어 보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제품을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번 서비스도 해 보고 다양한 실습을 해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인재상과 핵심 역량은 단순히 저희 학부의 목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IoT 쪽을 이쪽 업무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필요한 어 요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창의 융합 사고 능력을 좀 길러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 창의성. 자, 서비스는 정말 다양하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요. 무궁무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런 창의성, 다양한 사고 유형이 총체적으로 결합돼 나타나는 고차적인 사고 능력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정말 창의성이 중요하다. 융합의 중요성. 자, 아까 전에 이 인공지능과 IoT. 사실은 뭐 인공지능 IoT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이 복합이 되어 있죠. 통신, 센서 네트워크, 뭐 인공지능, IoT 이런 게 모든 게 융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산업을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창의성과 융합 사고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융합이 더 많이 되는 만큼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도 매우 중요해요. 자, 사람이 어떤 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를 아는 데만으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게 많이 쓰여요. 그렇지만 이런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이 충분하다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원하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협업 능력. 그래서 이 총 창의성, 융합, 의사소통 능력, 협업은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쪽 분야에서 뭔가 엔지니어라든지 혹은 뭐 서비스 개발자라든지 다양한 뭐 사업을 기획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창의, 융합, 의사소통, 협업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사실 여기까지인데
이제 아마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기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좀 실습을 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IoT 쪽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실습을 우리 학생들이 제공을 할 건데, 그 IoT와 관련된 뭐 다양한 실습 도구가 있어요. 뭐 아두이노도 들어보셨을 거고 이거저거 들어보셨을 건데,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그 실습 내용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라즈베리 파이는 사실은 뭐 여기 리눅스 기반의 뭐 어떤 OS를 운영체제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컴퓨터. 싱글보드 컴퓨터다.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오픈 소스 하드웨어다. 뭐 다양한 소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 하드웨어에 적용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외부와 연결해서 다양한 종류의 입력과 출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범용 입출력,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라고 하는 GPIO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을 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실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즈베리 파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고 몇몇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그 실습과 관련된 내용을 감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즈베리 파이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 라즈베리 파이 이거는 모델이라 어떤 실제 생김새라기보다는 이제 계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뭐 이제 그 HDMI 같은 잭을 이용을 해서 이런 그 뭐 모니터와 같은 것도 연결을 할 수 있고, USB와 같은 이제 이 범용성 있는 어떤 포트를 이용해서 뭐 이제 무선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우스나 키보드 같이 연결을 해서 이제 뭔가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런 뭐 LED 센서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동작을 시킬 수도 있고, 이런 하나의 간단한 로봇, 간단한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게 라즈베리 파이인데, 여기에 있는 이 선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을 나타낸 건데, 이 GPIO라고 하는 이 아주 많은 칩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전기를 어떤 식으로 전력 신호를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 전기 에너지가 이 빛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한다. 전기 에너지가 이 실제로 운동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컨트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위한 제어를 어떻게 보면 무선 네트워크와 어떤 실질적으로 입출력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 하나의 컴퓨터 장치를 통해서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활용 예제를 제가 유튜브에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A funny thing happens when the price of a pocket-sized computer comes down to $35. If you're creatively inclined, at least, you start to wonder what kinds of projects you could make with an almost disposable computer. I'm Donald Bell, and in this top 5, I'm counting down my favorite uses for the Raspberry Pi. Starting off at number 5, use it as an actual computer. I know it's not very creative, but if you're looking for the bare minimum excuse to buy a Raspberry Pi, just know that you can plug in a keyboard and a mouse and an HDMI monitor, and you can use this as a practical little Linux computer or even dabble in the world of Windows 10. And if you want to get creative, just make a cool case for it or shove it inside an old Commodore 64. Coming in at number 4, use your Raspberry Pi to power your own photo booth. That's right, you can up your selfie game by making a dedicated photo booth for you and your friends. With a digital camera and a photo printer and a couple LEDs and a start button, you've practically got your own mobile wedding photo business. And there's a version of this project that uploads animated GIFs to Tumblr, so just set it up in front of the baby panda enclosure at the zoo and watch the internet break. At number 3, make your own internet radio. The ones you can buy off the shelf are so dull. With a Pi and a screen and a couple speakers, you can retrofit an old jukebox or make your own custom enclosure that you can be proud of. Because the Pi has a built-in audio output, the hard part is just setting up the software. Coming in at number 2, build a freaking robot. Especially with the enhanced processing power of the Pi 2, a robot based on Pi can do some serious image and spatial processing to find its way around. I found a site called piborg.org entirely dedicated to Pi robotics. Everything from little toy bots that can scoot around your desk
to terrifying doodle boards that you can actually stand on, but I wouldn't. Which brings us to my vote for the #1 use for a Raspberry Pi, a retro game console. There's the Cupcade, the Super Game Pi, the Pi Girl Game Boy, and about 100 other retro console emulation projects out there, and that's just for the original Pi. The Pi 2 has already been seen emulating PS1 games, so get ready for a whole new wave of Pi gaming projects. And because the Pi works out of the box with USB game pads, HDMI output, and built-in audio, it's just an irresistible project for gamers. So there you go, 5 excuses to buy a $35 Raspberry Pi computer. If you make something cool with it, let me know. I'm at Donald on Twitter. You can also find me in more videos like this at top5.cnet.com. I'm Donald Bell. Thanks for watching.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을 해서 아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좀 예제를 더 가지고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버스 같은 걸 탈 때 이제 뭐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은 몇 분 정도 걸립니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종류의 메시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계기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이런 소형 자동차를 제어해서 실제로 그 리모컨을 이용을 해서 조종을 하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아마 수압 같은 거 재는 걸까요? 그런 수압과 같은 어떤 정보를 센싱을 해가지고 뭔가 만약에 문제가 될 때 차단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업무도, 다양한 종류의 미션도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심지어 드론과 같은 것도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아까 전에 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예제를 포함을 해서 이와 같이 실생활에서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하는 예제를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자, 이제 예제까지 했고,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학생들이 실습을 저희 학생들이 보여드릴 실습 내용과 관련된 개념을 한 2-3가지 정도만 알려드리고 저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에 플라스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플라스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파이썬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어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이용을 한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란 단어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라즈베리 파이에 명령을 내린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뭔가 통로를 뚫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코드를 동작시키는 프레임워크다, 간단한 프로토타이핑용 웹 서비스 제공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라즈베리 파이를 제어해 줄 수 있는 간단한 서비스 통로를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플라스크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질문 남겨두시면 제가 좀 이따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 블루투스와 비콘이라고 하는 개념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블루투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통신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상세하게 얘기하면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미 소위 이용을 하는 LTE라든지 5G는 정말 장거리, 정말 먼 사람들끼리의 통신을 위해서 어떤 특정 용도를 위해 사용되는 이동통신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근거리에서의 통신을 위한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지어 와이파이보다도 더 낮은 파워로 좁은 범위에서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사용하기에 적합한 게 블루투스라고 하는 이제 통신 표준이고, 비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거리 통신을 할 때 기기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송신하고 수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선 장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종의 단말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라즈베리 파이에 비콘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저전력, 로우 파워, 이제 낮은 전력에 가까운 거리, 이제 전원 없이 배터리만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그리고 최대 50m까지 통신이 가능한다. 여기 RSSI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수신받은 파워의 세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를 측정도 가능하고 다양한 종류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아마 학생들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러한 블루투스 비콘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블루투스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제어하는 그런 종류의 실습을 아마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그거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이그젬플을 조금 보여드렸고, 저희 AI 융합학부가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교육을 제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저희 학생들이 보여줄 실습을 위한 라즈베리 파이 실습을 위한 기본적인 개념과 소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음성으로 해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해주셔도 좋아요. 자, AI 융합학과는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고 잘 해야 하나요? 자,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 랭귀지는 기본이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잘하면은 좋죠. 잘하면 좋죠.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를 고등학생 때까지 많이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입 장벽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1학년 때 이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에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잘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지만, 만약에 프로그래밍이 조금 취미에 안 맞는다 그러면은 아까 IoT와 같은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획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뭔가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좋지만 그걸 못한다고 해서 굳이 어, 어, 이쪽은 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질문 답이 됐을까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많이 질문해 주세요. AI 융합학부는 창의력 외에 잘했으면 하는 분야가 있나요? 아까 전에 융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어, 기본적으로 다양한 실습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업하는 능력이라든지 이제 의사소통 전달하는 능력.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AI 융합학부의 어떤 인재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많은 요소들이 아마 어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훈련이 되어 있다면은 저희 AI 융합학부에서 바라보는 인재상에 어느 정도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 이렇게 한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창의력, 융복합, 그리고 의사소통 정도로만 했는데,
뭐 아마 "하나만 있으면 좋다." 이런 거는 쪼끔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답을 이렇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